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어제 연방 하원에서 틱톡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연방 상원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상원에서의 처리가 관건입니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1조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틱톡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생계형 틱토커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30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어제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다면서 상원이 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상원에 대한 압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초콜릿을 먹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가 기후변화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올해 공급량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미 초콜릿 업체들은 가격을 인상할 방침이어서 초콜릿 가격이 치솟게 될 전망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중국의 동영상 이 플랫폼 틱톡에 대한 미국의 규제 움직임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거셉니다. 어제 연방하원에서 352대 65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규제 법안이 통과가 됐죠.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안은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연방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한테 테이블 위로 올라오는 대로 바로 사인하겠다, 서명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 승인이 되면 틱톡은 이제 앱스토어에서 삭제가 되고 배포도 금지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이 미국 내에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틱톡 금지 법률이 이 틱톡이란 게 결국 소셜 미디어인데 소셜 미디어를 이렇게 금지하는 그것도 특정한 업체만 이렇게 금지하는 것은 언론, 종교 집회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반하는 것이다. 이거는 위헌이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위헌 판정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틱톡이 앱스토어에서 사라질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미지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틱토커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아요.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다시피 1억 7천만여 명이 지금 틱톡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틱톡을 사용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뭐 전부 다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지금 틱톡을 쓰고 있는데 과연 미국에서 이미 상용화된 틱톡을 그렇게 정치권이 하루아침에 없애버릴 수 있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 하는 사람들 유튜버라고 하듯이 틱톡 하는 사람을 틱토커라고 합니다. 틱토커들이 틱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요. 유튜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듯이 틱토커들은 틱톡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 이런 생계형 틱토커가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틱톡이란 플랫폼 자체를 날려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 잃고 나앉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고 또 이제 중국의 보복 가능성. 중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렇게 미국이 규제를 하면 중국도 따라하는 거죠. 그럼 뭐 FE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미국의 굴지의 기업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뭐 같은 SNS인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거는 너무 무리한 법안 아니었냐는 지금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틱톡을 규제하는 법안이 위헌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지적은 이미 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네. 또 이미 위헌 판정도 나왔어요. 작년 11월에 네. 몬테네주가 서북부에 있는 몬테네주가 주 전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주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이 벌어졌는데 연방 법원이 틱톡을 금지하는 법이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연방 법원이 이미. 그래서 그때 나온 판결을 보면 수정헌법 1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몬테네주가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추진하다가 못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소송에 가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볼 때는 이건 위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정한 업체만 골라가지고 못하게 한다. 이게 논리도 안 되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좀 법적으로 가면 위헌 판정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재임 시절에는 중국과 격하게 대립하면서
틱톡 규제를 추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는데 그때도 연방법원에서 수정헌법 1조를 얘기하면서 수정헌법 1조 위반이다, 위헌이다, 위헌 판정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때 강하게 추진하다가 결국 물러섰어요. 이 법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때 중국과 최악이었잖아요. 그때 서로 막 싸우면서 그럴 때도 결국 이걸 하지 않고 물러섰 정도로 법적으로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켄터키주의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랜드폴 연방상원의원도 어제 연방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후에 수정헌법 1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랜드폴 상원의원도 이제 상원에서 이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상당히 좀 문제 있는 그런 법안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뭐 있습니다. 틱톡 규제를 반대하는 일반 미국인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미국에서 틱톡 콘텐츠 제작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 틱톡커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 이제 크리에이터, 뭐 인플루언서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1억 7천만여 명이 틱톡에 가입해 있으니까. 얼마나 시장이 넓습니까? 틱톡에서 조금만 잘하면 1억 7천만여 명을 상대로 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틱톡커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 사람들 뭐 소상공인, 예술하는 사람들, 뭐 성소수자, 장애인, 젊은이 등이 틱톡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하루 아침에 틱톡이 날아가는 거를 가만두고 볼 것인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가안보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국가안보가 위험한 건지 제대로 얘기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가 구체적으로 뭐가 위협인지. 마치 예전 한국의 70년대 뭐 이런 반공의 시절 그때는 뭐든지 공산당 얘기하면 다 통하는 시절이었죠. 그때는 국가안보 얘기하고. 근데 지금 이 21세기 미국에서 국가안보를 들먹이면서 이렇게 특정 기업을 때려잡는 이런 법을 만드는 거는 참 네. 굉장히 특이하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틱톡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은 네. 것도 분명한데요. 네. 이 또 틱톡커들은 네. 수익 창출을 그렇죠. 틱톡으로 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수입원이 끊기게 된단 맞아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 반발을 맞아요. 하겠죠. 예, 어제 그래서 연방하원에서 이 네.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그 많은 언론들이 크리에이터들, 틱톡커들과 인터뷰했는데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콘텐츠를 창작하는 창작자로서 가장 큰 플랫폼을 아무 보상 없이 뺏기는 거다. 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플랫폼은 틱톡이죠, 틱톡. 네. 왜냐하면 젊은 층에게 압도적인 인기가 많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틱톡이 광범위하게 지금 이용되고 있는데 틱톡을 이렇게 정치권이 그냥 법으로 규제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고 틱톡이 다른 어떤 SNS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유튜브로 뭐 유튜버 하는 것보다도 틱톡커 하는 게 더 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튜버보다는 틱톡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들이 뚜렷한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슨 이 주장만 가지고 뭐 문제가 있다. 중국이 미국을 컨트롤한다. 근데 중국이 미국을 컨트롤한다는 게 어디에 무슨 근거가 있냐는 거죠. 말로만 그렇게 선동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정치인들의 선동이다. 뭐 이렇게 이런 이제 주장을 크리에이터들, 틱톡커들은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생각 없는 무지한 결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틱톡 CEO 추 쇼우주라는 틱톡 CEO는 이 인터뷰에서 크리에이터들과 영세 사업자들에게서 수십억 달러를 뺏어가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금 틱톡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수익을 다 합치면 수십억 달러에 달할 텐데 그 수익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미국 일자리로 치면 한 30여만 개를 위험에 빠뜨리는 법안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틱톡 CEO는 상원까지 통과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법적인 일단은 상원에 남아 있으니까 지켜보겠지만 상원까지 통과된다면 그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 아마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위헌 소송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정부는 틱톡이 뭐 위치 혹은 생체 정보 뭐 이런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다량 수집해서 네. 중국에다가 보낸다. 중국 정부에다가 지금 네. 제공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국가 안보상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나라의 판단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마다 모든 걸 다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할 때는 좀 믿어줘야 되는데 이게 틱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첨예하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대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이미 틱톡을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미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억 7천만여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갑자기 없애겠다. 그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즐겨하고 있는데 미국이 국가안보위원회에서 하루아침에 유튜브 날린다고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 유튜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갑자기 유튜브 없는 세상을 살으라고 그러면 그거 또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비슷한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미 활성화될 대로 활성화된 플랫폼을 정부와 의회가 강제로 내리는 거 이건 역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굉장히 좀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논리적으로 볼 때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틱톡은 세계적인 동영상 플랫폼인데 중국 정부가 악영화 소지 때문에 퇴출을 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 칼은 요리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잖아요. 근데 칼이 흉기로 쓰여지단 말이에요. 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칼에 찔려 죽고 이런데 그러면 칼 위험하니까 다 없애야겠네. 비록 요리에 사용될 땐 좋은 거지만 요리가 아니라 사람 죽일 때 사용되니까 칼 다 없애야지.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우리가 이동수단 사용하는데 자동차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교통사고로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합니까? 자동차 위험하니까 다 없애야 된다. 이제 틱톡을 없애야 된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틱톡을 통해서 소통하고 하루를 즐기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틱톡을 아예 말살을 시키고 없애야 된다. 이거는 칼을 없애다, 자동차를 없애라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극단적인 법안이 과연 올바른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위헌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도 바로 이제 그런 점에 있지 않은가 싶고 중국 같은 경우 연방하원 법안 처리되자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공식 성명 발표했는데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임의로 다른 나라의 우수한 기업을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처럼 내세우고 있다. 뭐든지 국가안보 그거로 다 때려잡는다 이런 얘기를 네. 지금 중국이 하고 그렇게 있는데 얘기를 아무튼 하겠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 연방 상원도 굉장히 좀 고심하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단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연방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그 초당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가 지금 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여론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공화당 상원이 어떻게 처리할지 굉장히 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건 중국은 할 말 없어요. 걔네들은 뭐 무조건 뭐 사용 금지하면 끝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자, 다음은 달콤한 초콜릿 관련 네. 소식입니다. 그런데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가 귀해졌다는 소식이에요. 그렇죠. 원두인 카카오 가격이 예. 치솟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지금 치솟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코코아 공장이 지금 개점 휴업에 들어갔고요. 세계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곳이 코트디부아르하고 가나입니다. 네. 그래서 뭐 가나 초콜릿이라고. 근데 가나 등이 이제 원재료 수급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초콜릿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하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왜 이렇게 귀해지는 거예요? 이게 식물이잖아요. 근데 기상 이변 때문에 귀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카카오가 그 최근 3년간 가뭄 등 재해로 인해서 원두 생산량이 급감을 했고요. 병충해까지 확산하면서 원두 생산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올해도 수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기반으로 하는 코코아도 굉장히 좀 비관적이고 그래서 올해 생산량이 한 11% 감소한 445만 톤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네. 카카오, 코코아 좀 구분 좀 해주세요. 예, 이게 다르죠. 카카오가 원두입니다. 카카오가 열매 그 자체죠. 테오브로마 카카오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카카오죠. 식물 그 자체고요. 네. 열매의 꼬투리를 열면 카카오빈, 콩이 나옵니다. 콩이 나오죠. 그 콩을 약한 불로 가공해서 카카오 버터를 제거하고 분쇄하면 그게 카카오 가루가 되고요. 카카오 버터를 고열로 제거하고 분쇄 후에 코코아 가루로 만들어서 가루로 만들면 그건 코코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약한 불로 하면 카카오, 고열로 하면 코코아 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코코아가 조금 더 달콤하고 베이킹에 좋고 카카오는 항산화 물질이 더 많고 칼로리가 낮아서 케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선호한다. 그러니까 달달한 거는 코코아고 좀 덜 달달하지만 몸에는 조금 더 좋다. 이러면 이제
카카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카카오가 이게 귀해진다 그러면은 초콜릿 네. 공급에 문제가 그렇죠. 생기겠네요. 카카오 열매를 통해서 카카오 코코아 가루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초콜릿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너무나 지금 그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 어려워진다 그래요. 특히나 이 글로벌 코코아 거래 질서가 재배해서 이걸 그 수확하면 그걸 이제 현지에 있는 딜러에게 넘기면 딜러가 카카오 가공 공장 글로벌 무역업체에 판매해서 거기서 이제 이 초콜릿 만드는 회사 뭐 회사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네슬레라든가 허쉬라든가 이런 초콜릿 회사들이 초콜릿을 만드는 건데 이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붕괴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지금 부족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문제라는 지적. 초콜릿 이제 비싸지겠는데요.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코코아 공장들이 거의 지금 개점 휴업 상태고요. 이거는 벌써. 선물로 거래합니다. 왜냐하면 재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선물 1년 후에 거래하는 얼마에 사겠다. 선물 거래인데 선물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 이상 급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원료가 2배 이상 올랐으니까 당연히 완성품인 초콜릿은 또 2배 이상 또 올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초콜릿은 정말 돈 많은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식품이 되지 않을까. 시즈 캔디도 한 박스에 21달러였던 게 지금 29달러 됐어요.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좀 올라가는데 근데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에 그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게 있는데 저도 최근에 봤습니다. 이번 주에 이 저 초콜릿 얘기가 초콜릿이었어요. 나왔거든요. 네. 야 그거 보니까 이 초콜릿 역사도 정말 네. 상당히 정말 험난한 이 역사를 지니고 인권 있더라고요. 유린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초콜릿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이 초콜릿을 좀 먹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해서 또 사재기 들어가겠네요. 초콜릿이라는 사재기. 거는 우리가 가볍게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큰 돈 주고 사 먹을 수도 없는 게 초콜릿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 의지와는 관계없이 글쎄요. 초콜릿을 네. 못 먹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좀 안타깝다는 네. 생각도 좀 글쎄요.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지난달 2월 이 남가주 주택 가격이 또 상승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주택 가격은 사상 최고를 경신했고 상당수 카운티들도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각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평가한 유엔의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미국과 한국은 각각 몇 위를 기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보다 한국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2월 남가주 주택 가격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는데 집값은 계속 오르네요. 네, 지난달 남가주 주택 가격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 사이트 진로우가 집계한 자료에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6개 카운티의 지난달 평균 주택 가격은 약 84만 3천 달러였습니다. 1월과 비교해 한 달 만에 0.8%가 상승한 것이고요. 또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8%가 오른 겁니다. 많이 뛰었죠. 그리고 남가주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게 지난 2022년 6월이었습니다. 네. 당시 84만 8천 달러를 기록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최고가보다 불과 0.6% 낮은 가격을 나타낸 겁니다. 5천 달러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지난달 평균 주택 가격은 얼마로 나왔나요? 네, LA 카운티는 86만 달러, 예. 오렌지 카운티는 109만 6천 달러입니다. 콘도와 단독주택으로 나눠 살펴보면 LA 지역 콘도 평균 가격은 66만 달러, 단독주택은 90만 7천 달러였고요. 오렌지 카운티는 LA보다 더 비싼데요. 오렌지 카운티는 콘도 72만 5천 달러, 단독주택은 118만 1천 달러였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LA 카운티 평균 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7%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최고가보다는 단 2% 낮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최고가보단 낮은 주택 가격 나타내고는 있지만 최고가일 때보다 평균 모기지 페이먼트는 더 많이 내야 하는데요. 네. 고금리의 한 달 평균 475달러 정도 더 지불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는 이번만큼 주택 가격이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또 기록했습니다. 네.
또 LA 카운티 중에서도 이곳 LA 한인타운은 어떻게 됐는지 나와 있습니까? 네, 평균 72만 7천 달러였습니다. 콘도는 65만 2천 달러, 단독주택은 113만 9천 달러입니다. 그리고 한인타운 바로 서쪽 이 행콕팍 지역 포함하는 미드윌셔 지역도 살펴보면요. 이곳은 평균 주택 가격 178만 9천 불, 콘도는 77만 5천, 그리고 단독주택은 236만 7천 달러로 나왔습니다. 네. 와우. 자, 그 남가주 주택 가격이 2달 연속 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에 계절적 요인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진로의 올피 디본가의 수석 경제학자는요, 이번에 가격 상승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건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다기보단 계절적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체로 겨울에는 주택 시장이 슬로우하고요. 더군다나 고금리의 가격 부담까지 커지면서 가격이 약간 하락했었는데요. 헐리데이 시즌이 지나고 나서 바이어들이 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만큼 1, 2월에는 가격이 올라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올해 들어서 첫 두 달은 가격이 오른 거예요.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올 봄에는요, 크게 오르거나 또는 크게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디본가의 경제학자는 봄 시즌 상당한 경쟁이 예상되긴 하지만 다른 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시장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바로 금리로 꼽히는데요. 지금 최근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7%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8%에 가까웠을 당시보단 구매력이 좀 더 커졌고요. 그렇게 올해 금리가 이제 더 인하하게 되면 구매력은 한층 더 커질 수 있겠지만 한편으론 그로 인해 바이어들이 또 많이 몰려들게 되면서 주택 가격은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겠네요. 결국 바이어 입장에선 올해도 주택 구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이 경제학자는 봤습니다. 바이어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신규 주택 건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유엔사나 유엔 개발 계획이 각 나라 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한 2023-2024 인간 개발 보고서를 어제 공개했는데 순위가 흥미롭습니다. 네, 인간 개발 지수를 담은 보고서인데요. 네. 인간 개발 지수 4가지 객관 지표를 바탕으로 매겨집니다. 그 4가지는 국가별로 기대 수명, 네. 기대 교육 연수, 평균 교육 연수,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이 4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193개 국가와 지역들을 대상으로 이 주민들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평가한 겁니다. 여기에 빈곤이나 안전, 불평등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지만요. 그렇지만 과거의 경제개발 지수에 평균 수명, 고용, 교육, 건강, 환경 이런 요소들을 더해서 인간다운 삶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2022년 인간개발 지수를 집계하고 그 순위가 어제 발표됐는데 여기에는 미국 비롯해서 한국, 일본 등도 다 포함됐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 순위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1등은 어디예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네, 스위스는 2등 노르웨이를 이겨서 세계에서 가장 삶의 질이 높은 국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1위를 차지한 것인데요. 스위스의 기대 수명은 84.3년으로 상당히 긴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도 69,433달러로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미국은 몇이에요? 미국은 20입니다. 아, 네. 기대 수명이 78.2년이었는데 이게 선진국 가운데서 상당히 짧은 편이었습니다. 80살이 안 넘네요. 네. 그리고 기대 교육 연수 16.4년, 평균 교육 연수 13.6년. 그리고 1인당 국민 소득은 65,565불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룩셈부르크와 함께 공동 20위에 자리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이요, 미국보다 삶의 질이 더 좋은 것으로 그래요?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한 계단 높은 19위였습니다. 네. 한국의 기대 수명은 84년이었습니다. 오, 네. 아까 미국이 78.2년이라고 했는데 네. 그보다 5년 이상이 더 긴 거죠. 그리고 교육 연수 같은 경우는 기대 교육 연수, 평균 교육 연수 각각 16.5년, 12.6년 그렇게 그건 미국과 비슷했고요. 한국은 1인당 국민 소득이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46,026달러로 평가돼서 미국보다는 좀 적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민소득이 46,000달러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 이게
예전과 비교하면 지금 이게 얼마나 올라간 겁니까? 와, 대단하네요. 네. 그럼 네. 그 한국의 삶의 질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작년 같은 경우에 20이었는데 한 계단 네. 올라선 것이고요. 또 총점으로 보더라도 점진적으로 우상향 그래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1990년엔 0.731점으로 출발했는데 2000년엔 0.824점, 0.8점대를 기록했고 2016년에 처음으로 0.9점대에 들어섰습니다. 그 후에도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그저 정치권만 뭔가 좀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19위가 아니라 아마 한 9위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지금 1등이 스위스, 2등이 노르웨이, 19등이 한국, 20등이 미국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네. 자,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3위는 아이슬란드였고요. 네. 아시아 국가 중엔 홍콩이 4위로 가장 높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5위는 덴마크와 스웨덴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난 조사보다 2계단이 하락해서 24위로 그럼 내려앉았습니다. 한국보다 못하네요. 더 낮아요. 네. 그리고 가장 낮은 193위 기록한 국가는 소말리아였고요. 아, 네. 북한 같은 경우는 기대 수명 외에는 다른 지표가 확인되지 않아서 순위가 매겨지진 않았습니다. 홍콩이 4위는 좀 놀랍습니다. 왜냐면은 언론의 자유나 이런 게 엄청 억압받고 있는데도 그래도 4위네요. 스위스가 그렇게 살기에 좋다 그러지만 막상 네. 가서 보면은 여기 와서 뭐 하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노르웨이도 그렇죠. 그죠. 노르웨이도 2위가. 마찬가지일 것 네, 같아요. 네. 노르웨이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만. 네. 스위스는 어떠셨어요? 가셨을 때? 아, 좋죠. 그러니까 여행하기는 최고의 나라죠. 근데 내가 여기서 산다? 뭐 하고 네. 살지? 여행하면서 이런, 사는 거. 여행하면서 사는 거죠. 여행 이거- 다니면서요? 여행 다니면서 산다 그러면은 뭐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마찬가지예요. 스위스는 유럽이니까 네. 유럽을 각 나라 아, 이렇게 돌면서 가까우니까 네. 여러 군데 나라를 네. 다닐 수 있다. 자기 나라도 다니고 네. 유럽도 다니고 뭐 그렇게 보면은 또 네. 말씀하시는 그래, 것도 네. 또 일리가 있네요. 네. 네. 아무튼 어쨌든 뭐 부럽긴 스위스도 여행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나라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살기에는 조금 네. 좀 맞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인터넷이 안 터지는 지역도 꽤나 많을걸요. 많을 거예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본선 재대결에 본격 돌입하고 있는데 이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두 네. 후보들은 어떤 것을 내세우면서 공약을 하고 있는지 좀 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경제에서 이민에서 다시 경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지만 두 가지 다 이민 문제, 국경 문제도 사실은 경제와 직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뭐 중대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핵심 무기로 꺼내들어서 국경 혼란, 그다음에 물가 급등 이 두 가지로 이제 집중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경 혼란, 바이든 취임 후 국경을 활짝 열어놓는 바람에 이제 엄청난 숫자, 한 해에 한 200만 명 이상이 2년 연속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해다 잡혔거든요. 그런 통계만 보더라도 네. 국경 혼란이 이제 아주 극심해졌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입국자들을 잡아서 바로 추방을 하면 모르는데 상당수 한 절반 정도는 미국 내에서 풀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할 그 디텐션 센터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텍사스 같은 데는 아예 비행기나 그 버스편으로 저 멀리 뉴욕 같은데 또 콜로라도 같은 데다가 이제 그냥 내려놓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말 그대로 이 텍사스로 접경 지역으로 넘어왔던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받아줘야 되니까 상당히 이제
극심한 그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경 혼란이 이제 도시들의 내부 혼란으로 이제 겹치고 뭐 범죄 문제나 여러 가지 뭐 이제 홈리스 문제 같은 그런 것이 악화되다 보니까 미국민들의 그 주류 사회에서는 상당히 이게 민감한 이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뭐 첫 번째 당선됐을 때도 이 문제로 이제 내걸고 정말로 누구도 정치인이라면은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구호를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국경 혼란 문제를 줌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하나 더 겹쳐진 게 바로 물가 급등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이 일자리가 안정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임금이 상승돼도 물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민 생활은 완전히 망쳐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큰 구호만 내걸어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나라가 뭐 죽어가고 있다는 소리까지 하니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뭐 거기다가 이제 뭐 고령의 그 나이 정신 건강도 좀 이상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어떻게 어떤 말까지 했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아마 캠페인 광고전 같은데 네. 이번에 바이든을 새로 뽑아주면은 2029년까지 그가 살아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까지 구호까지 나왔거든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네. 아주 네. 그 노골적이고 공세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런 고령 리스크부터 없애야 되기 때문에 해외 국정연설에서 그렇게 아주 무던히 애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정말로 에너제틱하고 또 샤우팅하는 그런 그 어조, 빠른 어조로 1시간 68분 동안이나 연설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민주당원들은 상당히 활기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네. 3,220만 명이나 봤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아직 뭐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그 인식을 줄 수도 있을 것이거든요. 네. 근데 네. 제일 먼저는 고령 리스크 때문에 이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그만 중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던 민주당원들, 민주당 진영 내 아직은 해볼 만하다.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인식이 아마 좀 많이 퍼져서 네. 상당히 바이든 아래로 뭉치면서 맞받아치고 또 활력을 되찾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이제 반박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고령 리스크부터 많이 상당히 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민 문제에서 이제 경제 문제 쪽으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데 트럼프의 경제, 바이든의 경제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요? 네, 수치로 보면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좋은 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약간 상황도 좀 변화가 상당히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네. 중간에 2020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게 사상 유례 없는 그런 마비 상태를 겪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서 시작해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때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공교롭게도 있기 때문에 네. 단순 비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앞에 3년, 네. 2020년을 빼버리고요. 바이든 2021년부터 3년간 이렇게 3년간의 경제 성적표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워싱턴 포스트가 대비한 것으로 보면은 일자리는 바이든 3년간 1,426만 개나 창출했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 트럼프는 613만 개, 2배 이상 더 늘렸는데요. 네. 월 평균으로 보면은 더 눈에 띕니다. 40만 개 이상 월 평균 바이든 시절에는 늘어났습니다. 어허. 트럼프 시절에는 17만 6천 개니까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데요. 지금 조금 일자리 증가 폭이 좀 둔화됐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도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22만 5천 개씩 늘렸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직도 트럼프 시절보다는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좀 나은 성적을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경제 성장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3년간 바이든 시절에는 22%나 늘어났습니다. 네. 트럼프 3년간은 14% 늘렸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수치지만은 조금 못 미치는 것이고요. 문제는 물가입니다.
물가는 뭐 잘 아시는 대로 바이든 시절에는 9.1%까지 그 41년 만에 최고치 2022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지금 3.2%로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고 하지만은 연준 목표인 2%보다는 아직 이제 갈 길이 먼 데다가 네. 이 3%로 내리는데 금리를 제로에서 5.25 내지 5.50%로 올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고물가, 고금리가 고통이 이중고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물가가 상당히 안정됐습니다. 보통 최저는 1.6%, 최고가 2.9%인데요. 다 3% 아래고 현재보다 그러니까 3% 아래니까 물가 안정을 미국민들이 많이 체감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과거를 돌아보면은 물가는 그때는 정말로 안정됐었다. 음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물가가 안정되면 뭐가 좋으냐면은 임금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물가보다도 임금이 더 많이 올라가고 실질 소득, 바잉 파워, 쓸 수 있는 여력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지갑도 열 수 있었고 내 집 마련도 지금보다는 훨씬 쉽고 이러다 보니까 안정된 경제 생활을 했었던 것으로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 경제 이 단순 비교로는 뭐 수치로는 바이든 대통령 시절이 더 나은 것 같지만은 실제 이제 미국민들이 체감하는 안정된 경제 생활은 트럼프 때가 훨씬 낫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권자들은 트럼프 경제가 더 낫다고 지금 손을 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CBS 뉴스가 조사를 해본 결과 트럼프 시절 경제가 더 낫다라고 대답하는 유권자들이 65%나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바이든 경제가 좀 더 낫다라는 의견은 38%밖에 안 되는데요. 네. 이게 민주공화 양당의 반반씩이라고 하는데 그럼 무당파들이 대부분 트럼프 경제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역시 그래도 실체감 경기와 숫자와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보일 수 그렇죠. 있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이제 트럼프 시절에 말씀드린 대로 임금이 연평균 3% 인상됐습니다. 물가는 2%에서 안정됐습니다. 당연히 플러스 1%는 바잉 파워, 더 살 수 있는 그렇죠. 여력이 생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민들이 당연히 물가 안정 속에서 이제 트럼프 경제가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 있는 듯한 것이고요. 이제 바이든 경제는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금 인상이 이거 기록적으로 많이 됐는데 물가가 그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실질소득이나 바잉 파워는 오히려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서야 가까스로 이제 맞춰놨거든요. 네. 2023년 2월에나 임금 상승 6.1%, 물가 6%. 올 2월에는 임금 인상 4.2%, 물가 3.2%로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이게 물가가 아직은 올라갔다가 덜 내려가는 것이고 네. 임금 인상 뭐 그렇게 실질적인 또 생활 필수품이나 주거비 같은 거는 그것의 2배나 더 올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든 경제가 낫다고 얘기하는 미국민들이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가 안정시키고 경제를 더 살기 좋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본선 대결인데 그나마 이게 새 국정연설 또 두 후보가 모두 이제 잠정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너무 일찍 결정되면은 또 너무 오랫동안 지금 앞으로 8개월 동안이나 본선 대결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아마도 27억 달러나 쏟아붓는 최고로 비싼 그런 선거전이 될 것이고요. 가장 길고도 가장 비싼 선거전. 그다음에 또 정말로 두 노령 후보가 아주 그냥 물론 참모들이나 양 진영이 격전을 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장 격렬한 대선전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벌써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나마 항상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본선 대결이 시작될 출발점에는 거의 동률로 시작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에머슨 대학에서 지금 바로 3월 들어서
45대 45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네. 오늘 발표된 로이터 통신의 여론조사에서는 39대 38로 바이든 대통령이 1포인트 앞선 것으로 앞섰어요. 지운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네. 근데 뭐 동률이나 1포인트나 앞서거나 뒤서거나 해봤자 다 뭐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접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한 것은 그래도 백악관 주인을 가르는 거는 7대 경합지 아니겠습니까? 네, 네. 7대 경합지에서는 모조리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는데요. 두 군데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은 1% 내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 후보 모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국정연설 다음에 펜실베니아하고 뉴햄프셔 가고 그다음에 조지아 가고 뉴햄프셔 가고 지금 미시간을 가거든요. 네. 그곳을 왜 가겠습니까? 다 그것을 가봐야만 대선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여기에 엄청난 돈을 지금 1억 3천만 달러나 모금하고 있고 예선을 사실 안 치른 거나 마찬가지이기 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부터 출발이다,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돈도 많이 한 네. 2배 이상, 3배 정도 지금 많이 수중에 갖고 있는 데다가 예. RNC의 그 돈도 더 네. 많습니다. 2배 정도 네. 이상 더 되고요. 예. 엄청난 그 돈을 이제 투입을 해서 딱 캘리포니아나 제가 있는 이 버지니아나 아마 돈을 쓰지는 않을 것인데 네. 실제 경합지들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네네. 선거 캠페인 광고를 시작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